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관아 마당에 장부가 펼쳐졌답니다. 어른들은 아무도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지요. 그런데 맨발의 9살 배기가 장부를 힐끗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부는 두 사람이 썼습니다. 23쪽만 먹이 다릅니다. 쌀 50석의 빚이 걸린 자리에서 종아이가 한마디를 던진 것이었지요. 대체 이 아이는 누구이며 어떻게 어른들도 모르는 것을 알아차린 것일까요? 대감마님, 전 오늘 갚겠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답니다. 말한 것은 아이였지요. 키가 어른의 허리춤에도 못 미치는 맨발의 때 묻은 저고리를 걸친 사내아이였습니다. 고을에서 내로라 하는 어른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겨우 9살 배기가 입을 열었으니 사람들이 놀란 것은 당연했답니다. 아이의 주인인 박진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맞은편에 앉은 차주부라는 자는 코웃음을 쳤지요. 대체 이 아이는 누구이며 무엇을 갚겠다는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오늘이어야 했을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 팔도 가운데 충청도 어느 고을에 박진사라는 선비가 살았답니다. 박진사의 집안은 본래 이 고을에서 대대로 이어져 온 방가였지요. 할아버지 때만 해도 사랑채에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논이 100마지기에 밭이 50마지기, 거기에 뒷산 소나무 숲까지 집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란 것이 꼭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는 않는 법이지요. 박진사의 아버지 되는 분이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그 뒤로 집안 살림이 기울기 시작했지요. 박진사는 20살에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올라갔으나 번번이 낙방을 하였고 30이 넘어서는 아예 붓을 놓았습니다. 그래도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 있으니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아갈 수는 있었답니다. 박진사는 성품이 온후한 사람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쌀을 꿇어오면 거절하지 못했고 품삯을 떼이고도 소송을 걸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박진사를 보고 어떤 이는 어진 양반이라 했고 어떤 이는 물렁한 양반이라 했답니다. 박진사에게는 아내 윤씨와 갓 돌이 지난 어린 딸이 있었지요. 윤씨 부인은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가는 분이었으나 기울어가는 집안을 혼자 힘으로 붙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집안에 부리는 사람이라고는 막동이라는 늙은 머슴 하나뿐이었답니다. 막동은 나이가 50이 넘었고 박진사의 아버지 때부터 이 집에서 일한 사람이었지요. 성격이 투박하고 말이 적었으나 주인 집에 대한 의리 하나는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을의 실세는 관아의 아전 우두머리인 차주부라는 자였답니다. 차주부는 본래 미천한 집안 출신이었으나 머리가 빠르고 글씨를 잘 써서 어린 나이에 관아에 들어갔지요. 20해 넘게 장부를 만지다 보니 고을의 세금이 얼마이고 누구 집 논이 몇 마지기인지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고 있었습니다.
관아에 새 사또나 판관이 부임해 와도 장부를 쥔 차주부 없이는 고을이 돌아가지 않았답니다. 차주부는 겉으로는 늘 허리를 굽히고 웃음을 달고 다녔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요. 그해 봄 고을에 새 판관이 부임해 왔답니다. 서판관이라는 이름의 이 관리는 한양에서 내려온 사람으로 나이 40이 갓 넘었고 얼굴이 반듯하여 첫인상은 꽤 번듯했지요. 부임 첫날 고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판관이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본관은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러 왔노라. 부당한 일이 있거든. 주저 말고 고하라 하였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이번에는 좋은 분이 오셨다며 기뻐했지요. 그러나 세상에는 말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는 법이었습니다. 서판관은 부임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차주부와 가까워졌답니다. 둘이 관아 뒤편 별채에서 밤늦도록 무엇인가를 의논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지요. 아전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있었으나 감히 입 밖에 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차주부의 눈 밖에 나면 고을에서 살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답니다. 이제 이야기의 또 한 사람, 도리에 대해 말해야겠지요. 도리는 본래 이 고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경상도 어느 포구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관비, 그러니까 관아에 속한 여종이었답니다. 조선시대에는 어머니가 종이면 아이도 종이 되는 법이 있었지요. 도리의 어머니는 도리가 7살 되던 해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홀로 남은 도리는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거치다가 결국 인근 장터에서 사람을 사고 파는 자리에 나오게 되었답니다. 그 시절에는 종의 몸값이 정해져 있어서 어른은 10냥에서 20냥, 아이는 5냥에서 10냥 사이에 거래가 되곤 했지요. 이것이 옳고 그른 일인지는 오늘의 이야기에서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그 시대에는 그런 일이 버젓이 벌어졌답니다. 박진사가 도리를 만난 것은 장터에서였지요. 박진사가 읍내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장터를 지나는데 구석에 아이 하나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때가 묻고 볼이 홀쭉했으나 눈만은 또렷했답니다. 박진사가 아이 옆에 서 있는 사내에게 이 아이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종문서가 있는 아이인데 5냥이면 된다고 했지요. 박진사는 원래 사람을 사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마침 5냥이 있었지요. 박진사는 그 돈을 치르고 도리를 데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진사를 보고 윤씨 부인이 한숨을 쉬었답니다. 먹을 입이 하나 더 느는 것이 걱정이었기 때문이지요. 늙은 머슴 막동도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막동이 혼잣말처럼 투덜대기를 나으리가 또 쓸데없는 인정을 베풀었다. 저 작은 것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하였답니다. 도리는 박진사 집에 와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시키는 일은 묵묵히 했으나 누가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한마디로 끊었습니다.
막동은 그런 도리를 보고 멍텅구리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지요. 도리가 숫자를 만나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진사가 곳간에 쌀을 세고 있었답니다. 가마니가 여기저기 쌓여 있어 세기가 쉽지 않았지요. 박진사가 15인지 16인지 헷갈려 다시 세려는데 도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리가 또박또박 말하기를 17가마니입니다. 왼쪽에 9, 오른쪽에 8 하였답니다. 박진사가 직접 다시 세어보니 정확히 17이었지요. 또 한 번은 장터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박진사가 포목점에서 배를 사면서 값을 치르는데 도리가 갑자기 박진사의 소매를 잡아당겼답니다. 도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를 나으리 저 사람이 거스름돈을 2푼 적게 줬습니다 하였지요. 포목점 주인이 당황하여 다시 세어보니 과연 2푼이 모자랐습니다. 박진사는 그때부터 도리를 조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재능인지는 아직 알지 못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운 4월 초순, 관아에서 아전 하나가 박진사 집을 찾아왔답니다. 그 아전이 건네준 것은 문서 한 장이었지요. 박진사가 문서를 펼쳐 읽어보더니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박진사가 3년 전 관아에서 황곡, 그러니까 관에서 빌려주는 곡식을 빌려갔으되 이자를 포함하여 쌀 50석을 아직 갚지 않았으니 보름 안에 갚지 못하면 가산을 몰수하여 충당하겠다는 내용이었지요. 박진사는 눈앞이 캄캄해졌답니다. 3년 전에 황곡을 빌린 적이 있기는 했지요. 하지만 그때 빌린 것은 쌀 10석이었고 이듬해 봄에 이자까지 합하여 12석을 갚았습니다. 갚았다는 문서도 받아둔 기억이 있었지요. 박진사가 허둥지둥 방 안개짝을 뒤졌으나 그 문서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분명히 넣어두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지요. 윤씨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부인이 조심스레 말하기를 갚은 것이 확실하다면 관아에 가서 말씀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였답니다. 박진사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여 이튿날 관아를 찾아갔지요. 관아에서 박진사를 맞이한 것은 차주부였습니다. 차주부가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말하기를 아이고, 박진사 어른, 이게 무슨 일이요? 장부에 분명히 미납으로 적혀 있으니 어쩌겠소 하였답니다. 차주부는 커다란 장부를 펼쳐 보여주었지요. 과연 거기에는 박진사가 쌀 50석을 빌려간 것으로 적혀 있었고 갚았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진사가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내가 분명 12석을 갚았고 수령 문서도 받았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였답니다. 그러나 차주부는 고개를 저으며 말하기를 장부가 이러한데 제가 어찌하겠소. 수령 문서가 있으면 가져오시구려 하였지요. 문서를 잃어버린 박진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사는 사랑채에 앉아 한숨만 쉬었답니다.
쌀 50석이면 이 집의 논을 모두 팔아도 모자란 액수였지요. 보름 안에 갚지 못하면 집과 땅을 모두 빼앗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막동이 마당을 쓸다 말고 사랑채를 올려다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답니다. 그때였지요. 마루 아래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도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리가 또박또박 말하기를 나으리 그 장부를 제가 한번 보면 안 되겠습니까? 하였답니다. 박진사가 힘없이 웃으며 말하기를 아이가 장부를 봐서 무엇하겠느냐? 그것은 관아에 있는 것이라 함부로 볼 수도 없다. 하였지요. 도리는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도리의 눈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눈이었답니다. 며칠 뒤 박진사가 다시 관아를 찾아갔답니다. 이번에는 서판관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서였지요. 도리가 박진사를 따라 나섰습니다. 박진사가 너는 왜 따라오느냐고 물었더니 도리가 짧게 말하기를 심부름할 일이 있을까 해서입니다. 하였답니다. 관아에 도착하니 서판관이 동원에 앉아 있었지요. 박진사가 바닥에 엎드려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빚을 갚았는데 장부가 잘못되어 있다고 제발 다시 확인해 달라고 간청했답니다. 서판관이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차주부를 불렀지요. 서판관이 점잖은 목소리로 말하기를 차주부, 장부를 다시 한번 펼쳐보거라 하였습니다. 차주부가 장부를 가져와 펼쳤답니다. 서판관이 장부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하기를 박진사 장부에는 분명 미납으로 되어 있고 그대가 갚았다는 증거가 없으니 어찌하겠소. 법대로 할 수밖에 없소 하였지요. 박진사의 어깨가 축 처졌답니다. 그때 박진사 뒤에 서 있던 도리가 장부를 힐끔 보았지요. 도리의 눈이 장부 위에 잠깐 머물렀다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도리는 아무 말 없이 관아를 나섰답니다. 아직 아무도 이 아이가 무엇을 보았는지 알지 못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리가 박진사에게 물었답니다. 도리가 또박또박 말하기를 나으리 3년 전에 쌀을 빌리셨을 때 장부에 도장을 찍으셨습니까? 하였지요. 박진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기를 그럼 빌릴 때 수결, 그러니까 서명과 도장을 찍는 것이 법도이다 하였습니다. 도리가 다시 물었지요. 도리가 말하기를 그 도장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였답니다. 박진사가 말하기를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인장인데 모서리 한쪽이 살짝 이가 빠져 있다 하였지요. 도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하기를 오늘 장부에 찍힌 도장은 모서리가 멀쩡했습니다 하였답니다. 박진사가 걸음을 멈추었지요. 그러나 금세 고개를 저으며 말하기를 내가 잠깐 본 것으로 어찌 그리 확신하느냐 하였습니다. 도리가 아무 말 없이 걸었지요. 아이는 확신하고 있었지만 아직 증명할 길이 없었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도리는 부엌에서 밥을 먹다 말고 막동에게 물었습니다. 도리가 말하기를 막동 어르신, 관아 장부는 한 권입니까? 두 권입니까? 하였답니다. 막동이 귀찮다는 듯 대꾸하기를
그런 걸 왜 묻느냐. 세금 장부는 관아에 한 권, 가명에 한 권, 두 벌을 만든다 하였지요. 그 시절 조선의 관아에서는 장부를 두 벌 만들어 하나는 고을 관아에 두고 하나는 상급 관청인 가명에 올려보내는 것이 규정이었답니다. 서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지요. 도리의 눈이 번뜩였답니다. 도리가 또박또박 말하기를 가명에 있는 장부와 관아에 있는 장부가 다르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였지요. 막동이 밥을 먹다 말고 도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막동이 퉁명스럽게 말하기를 그야 관아 장부가 잘못된 거지 가명 것이 원본이니까 하였답니다. 도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것이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관아 장부가 위조되었다면 가명의 장부와 다를 것이라는 점, 도리는 그것을 알아차렸답니다. 다음 날 도리는 관아 근처를 어슬렁거렸지요. 아이가 관아 담 밖을 기웃거려도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도리는 관아 뒤편 행랑채 근처에서 여종 하나가 빨래를 하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 여종의 이름은 금이었지요. 금이는 차주부 집에서 일하는 여종으로 나이는 20 남짓이었고 마른 체구에 눈이 크고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리가 금이에게 다가가 말하기를 누이 물 한 모금만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답니다. 금이가 물을 떠다 주었지요. 도리가 물을 마시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도리가 말하기를 누이는 차주부 어른 댁에서 일하신다면서요. 차주부 어른이 요즘 바쁘신 모양이지요. 하였답니다. 금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하기를 바쁘시다마다 요즘 밤마다 방에서 먹물을 갈고 계시더라 하였지요. 도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하기를 밤에 먹물을 갈면 글을 쓰시는 건가요? 하였습니다. 금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하기를 글을 쓰시는 게 아니라 장부 같은 것을 펼쳐놓고 무엇인가를 고치시는 것 같더라. 낡은 장부도 있고 새 장부도 있고 하였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서였지요. 차주부가 밤마다 장부를 고치고 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도리는 금이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뒤 자리를 떴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이런 말을 흘렸지요. 도리가 혼잣말처럼 말하기를 우리 나으리가 갚았다는 증거를 찾으셨다더라. 곧 관아에 내실 거라더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거짓이었지요. 박진사는 아직 아무것도 찾지 못한 상태였답니다. 그런데 도리는 왜 이런 거짓말을 흘렸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알게 될 것이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도리는 장터에 나갔답니다. 장터 한켠에서 먹을 파는 가게를 찾아갔지요. 도리가 먹장수에게 물었습니다. 도리가 또박또박 말하기를 어르신, 이 고을 관아에서 쓰는 먹은 어디서 사갑니까? 하였답니다. 먹장수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기를 관아 먹은 해마다 가명에서 내려보내주는 관용 먹이라 여기서 사가지는 않는다 하였지요. 도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도리가 말하기를 그러면 장에서 먹을 사간 사람 중에 아전 같은 분이 있었습니까? 하였답니다. 먹장수가 턱을 긁으며 말하기를 한 달 전쯤이었나
차주부 댁 사람이 좋은 먹을 골라서 사갔지 관용 먹이 아니라 비싼 것으로 하였지요. 이것이 세 번째 단서였습니다. 관아 장부는 관용 먹으로 쓰는 것이 관례인데 차주부가 따로 비싼 먹을 산 것은 장부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높았지요. 관용 먹과 시중의 먹은 색과 질감이 미세하게 다르답니다. 옛날 장부에 사용된 먹과 새로 쓴 먹이 다르다면 그 장부는 위조된 것이 되는 셈이었지요. 도리는 이제 네 번째 단서를 찾아야 했답니다. 그것은 도장이었지요. 박진사 집안의 인장은 모서리가 이가 빠져 있었는데 관아 장부에 찍힌 도장은 멀쩡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가 박진사의 인장을 모방하여 새 도장을 팠다는 뜻이었지요. 도리는 읍내의 인장을 파는 곳을 찾아갔답니다. 이 고을의 인장을 파는 곳은 두 군데뿐이었지요. 첫 번째 가게에서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가게의 늙은 장인에게 도리가 물었답니다. 도리가 말하기를 어르신, 혹시 석 달 안에 박씨 성의 인장을 파달라고 한 분이 있었습니까? 하였지요. 늙은 장인이 기억을 더듬더니 말하기를 있었지. 두어 달 전에 누가 와서 박씨 인장을 하나 파 달라고 했는데 이가 빠지지 않은 깨끗한 것으로 해달라고 하더라 하였습니다. 도리가 그 사람의 생김새를 물었더니 장인이 말하기를 얼굴은 잘 기억 못하겠으나 관아 아정 같은 차림이었다 하였답니다. 네 번째 단서가 모인 것이었지요. 도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차주부가 박진사의 인장을 모방하여 새로 만들고 관아 장부를 위조하여 없는 빚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이지요. 도리가 중얼거렸답니다. 도리가 또박또박 정리하듯 말하기를 하나, 도장이 다릅니다. 진짜 도장은 이가 빠져 있는데 장부의 도장은 멀쩡합니다. 둘, 차주부가 밤마다 장부를 고치고 있습니다. 셋, 관용 먹이 아닌 다른 먹으로 장부를 썼습니다. 넷, 차주부 쪽 사람이 박씨 인장을 새로 팠습니다. 하였지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답니다. 도리는 겨우 9살 종의 신분이었지요. 아이가 그것도 종이 관아 아전의 잘못을 고발한다고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박진사에게 말한다 해도 박진사는 겁이 많아 관아에 맞서기를 두려워할 것이었습니다. 도리에게는 증거를 관아에 들이밀 힘이 필요했지요. 그 무렵 차주부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답니다. 차주부가 부쩍 서두르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원래 보름의 기한이 있었는데 차주부가 서판관에게 말하기를 박진사가 도주할 우려가 있으니 기한을 열흘로 앞당기는 것이 좋겠다 하였답니다. 서판관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차주부가 서두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리가 일부러 흘린 말, 박진사가 증거를 찾았다는 거짓 소문이 차주부의 귀에 들어간 것이었지요. 차주부는 불안해졌답니다. 만약 박진사가 정말 증거를 들고 나오기 전에 가산을 몰수해버리면 나중에 뒤집어지더라도 이미 땅은 넘어간 뒤가 될 것이었지요. 차주부가 서두르는 모습, 이것이 바로 조급한 자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기한이 열흘로 줄었다는 소식에 박진사는 망연자실했답니다.
이제 집을 빼앗기는 것은 시간 문제인 듯 했지요. 윤 씨 부인이 어린 딸을 안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막동은 마당에 서서 주먹을 불끈 쥐었으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도리가 막동을 찾아갔습니다. 도리가 또박또박 말하기를 막동 어르신,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였답니다. 막동이 퉁명스럽게 말하기를 내가 뭘 안다고 도우란 말이냐 하였지요. 도리가 말하기를 가명에 가야 합니다. 가명에 있는 장부를 가져오면 관아 장부가 위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였답니다. 막동이 눈을 크게 떴지요. 이 고을에서 가명까지는 100리가 넘는 길이었습니다. 아이 혼자 갈 수는 없었지요. 막동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하기를 내가 정말 나으리 집을 살릴 수 있느냐 하였답니다. 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도리가 말하기를 장부를 보면 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였답니다. 막동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튿날 새벽 막동과 도리는 박진사에게 알리지 않고 집을 나섰답니다. 100리 길을 걸어 가명까지 가야 했지요. 하지만 길 위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답니다. 첫째 날 저녁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으려 하는데 주막 앞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지요. 차주부가 부린 사내 둘이었습니다. 차주부가 박진사 집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막동과 도리가 집을 나선 것을 누군가 보고한 모양이었습니다. 사내들이 다가와 막동에게 말하기를 이 늙은이 주인 양반도 빼놓고 어디를 가느냐 돌아가시는 게 좋을 거다 하였답니다. 막동이 눈을 부릅뜨며 말하기를 내가 어딜 가든 내 놈들이 상관할 바 아니다 하였지요. 사내들이 주먹을 들어 보이며 위협했습니다. 도리가 막동 뒤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때 도리가 조용히 말했지요. 도리가 또박또박 말하기를 어르신들, 차주부 어른이 보내신 거지요. 차주부 어른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가명 장부와 관아 장부가 다르다는 것을 이미 세 사람이 알고 있으니 우리를 막아도 소용없다고 하였답니다. 사내들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이 아이가 뭘 알고 하는 소리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리가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를 여기서 막으면 나머지 사람이 가명에 갈 것이고 우리를 보내면 조용히 끝날 일입니다. 어느 쪽이 차주부 어른에게 좋겠습니까? 하였답니다. 물론 이것은 도리의 허세였지요. 이 일을 아는 사람은 도리와 막동, 그리고 어렴풋이 짐작하는 금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은 판단이 서지 않았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물러섰지요. 차주부에게 가서 보고하겠다며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도리와 막동은 주막에 머물지 않고 바로 길을 재촉했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도리와 막동은 간신히 가명이 있는 고을에 도착했지요. 그러나 가명의 문은 높았고 늙은 머슴과 종아이가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도리가 가명 앞에서 한참을 궁리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답니다.
도리가 가명의 문지기에게 다가가 말하기를 소인은 충청도 어느 고을 박진사 댁에서 온 사람입니다. 우리 고을 황곡 장부에 착오가 있어 가명봄과 대조해야 할 일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고을 서판관 어른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였지요. 도리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답니다. 그 종이에는 서판관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물론 이것은 도리가 미리 만들어둔 것이었으나 글씨를 쓴 것은 막동이었습니다. 도리가 글씨를 쓸 줄 몰랐기 때문이지요. 문지기가 종이를 힐끗 보더니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답니다.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여겼는지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지요. 도리가 가명의 서리에게 찾아가 황곡 장부를 열람하겠다고 하였더니 서리가 이 고을 장부를 찾아내어 보여주었답니다. 도리가 장부를 펼쳤지요. 아이의 눈이 숫자 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가명에 보관된 장부에는 박진사가 빌린 쌀이 10석으로 적혀 있었고 이듬해 봄에 12석을 갚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미납 기록은 없었지요. 도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답니다. 도리가 서리에게 말하기를 이 부분을 베껴가도 되겠습니까? 하였지요.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고 도리는 막동에게 해당 내용을 정확히 베끼게 했답니다. 도리가 숫자를 불러주고 막동이 적는 시기였지요. 글을 쓸 줄은 몰라도 숫자를 읽는 데는 도리를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가명 장부의 사본을 품에 넣은 도리와 막동은 서둘러 고을로 돌아왔답니다. 돌아오니 이미 나흘이 지나 있었지요. 남은 기한은 엿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상황이 더 나빠져 있었답니다. 차주부가 손을 쓴 것이었지요. 차주부가 서판관에게 말하여 박진사의 종과 머슴이 도주를 시도했으니 이는 빚을 갚을 의사가 없는 것이라며 기한을 더 앞당기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서판관이 기한을 사흘로 줄였답니다. 박진사는 이제 완전히 절망했지요. 막동과 도리가 돌아온 것을 보고도 반가워하기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박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를 갔다 온 것이냐? 차주부가 이를 빌미로 기한을 더 줄여버렸다 하였답니다. 도리가 조용히 품에서 종이를 꺼내 박진사 앞에 펼쳤지요. 도리가 또박또박 말하기를 나으리 이것은 가명에 있는 장부의 사본입니다. 가명 장부에는 나으리가 빚을 갚은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관아 장부가 위조된 것입니다. 하였답니다. 박진사가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진실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진사는 여전히 두려웠답니다. 박진사가 말하기를 이것을 관아에 내면 차주부가 가만히 있겠느냐? 서판관도 한편인데 누가 우리 말을 들어주겠느냐 하였지요. 도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하기를 나으리 관아에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합니다. 하였답니다. 도리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잡혀 있었지요. 사흘 뒤 기한이 다 된 날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차주부가 마련한 자리였지요. 박진사의 가산을 몰수하는 절차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서판관이 동원에 앉았고 차주부가 옆에 서 있었지요. 고을 사람들이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답니다. 박진사가 불려 나왔지요. 고개를 숙이고 비틀거리며 나오는 박진사의 모습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 뒤를 도리가 따라왔답니다. 아무도 아이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았지요. 서판관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박진사, 기한이 다 되었으되 빚을 갚지 못하였으니 법에 따라 가산을 몰수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차주부가 장부를 들어 올리며 말하기를 여기 장부에 분명히 적혀 있으니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하였지요. 그때였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지요. 도리가 앞으로 나서며 또박또박 말하기를 대감마님, 전 오늘 갖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지요. 이야기의 맨 처음으로 돌아온 것이었답니다. 서판관이 어이없다는 듯 아이를 내려다보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누구냐, 종아이가 감히 관아에서 입을 여느냐 하였지요. 차주부가 손을 내저으며 말하기를 박진사 집 종인이 끌어내시오 하였습니다. 도리가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도리가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갚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였지요. 그리고 도리가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도리가 말하기를 이것은 가명에 보관된 황곡 장부의 사본입니다. 가명 장부에는 우리 나으리가 3년 전 쌀 10석을 빌려 이듬해 12석을 갚은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미납 기록은 없습니다 하였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였지요. 서판관의 눈이 가늘어졌고 차주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차주부가 금세 태어남을 되찾으며 말하기를 종아이의 말을 어찌 믿겠소. 가명에 가서 확인하면 알 일이지만 그것은 시일이 걸리는 일이고 오늘은 기한이 다 된 날이요 하였답니다. 차주부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지요. 가명에 공식적으로 조회하려면 시일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가산이 넘어가면 되돌리기 어려웠지요. 차주부는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었답니다. 도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기를 가명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증명하겠습니다 하였지요.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리가 차주부를 향해 말하기를 차주부 어른, 그 장부를 제가 가까이서 보게 해주십시오 하였답니다. 차주부가 코웃음을 치며 말하기를 관아 장부를 종아이에게 보여주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하였지요. 도리가 서판관을 향해 말하기를 대감마님, 우리 나으리의 재산이 걸린 일입니다. 장부를 확인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렵니까? 여기 모인 분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였답니다.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맞다, 보여주는 게 마땅하다 하는 소리가 나왔지요. 서판관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으나 여러 사람이 보는 앞이라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서판관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요. 차주부가 장부를 내려놓았답니다. 도리가 장부 앞으로 다가가 페이지를 넘겼지요.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글자와 숫자 위를 천천히 짚어갔습니다. 도리가 첫 번째 반전의 포문을 열었답니다. 도리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이 장부 23쪽을 보십시오. 우리 나으리의 황곡 기록이 적혀 있는 쪽입니다. 이쪽의 먹 색깔이 다른 쪽과 다릅니다. 하였지요.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어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그쪽의 먹빛이 다른 쪽보다 미세하게 진했답니다. 도리가 이어서 말하기를 관아 장부는 관에서 내려보낸 먹으로 쓰는 것이 법도입니다. 그런데 이쪽만 다른 먹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쪽이 나중에 다시 쓰였다는 뜻입니다. 하였지요. 차주부의 눈이 흔들렸답니다. 그러나 차주부가 억지로 웃으며 말하기를 먹이 좀 다를 수도 있지. 그것이 무슨 증거가 되겠느냐 하였지요. 도리가 두 번째 증거를 꺼냈답니다. 도리가 말하기를 그러면 도장을 보십시오. 이 장부에 찍힌 박씨 인장은 모서리가 깨끗합니다. 하였지요. 도리가 박진사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나으리 집안 인장을 보여주십시오. 하였습니다. 박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인장을 꺼냈답니다. 도리가 그 인장을 높이 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말하기를 보십시오. 우리 집안 인장은 모서리가 이가 빠져 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것이라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장부에 찍힌 도장은 이가 빠지지 않은 새 것입니다. 누군가 인장을 모방하여 새로 판 것입니다. 하였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서판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차주부가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종아이의 말장난에 놀아나지 마시오. 인장이 비슷할 수도 있는 법이요. 하였답니다. 그때 도리가 세 번째 반전을 터뜨렸지요. 도리가 마당 한쪽을 향해 말하기를 금이 누이 들어오십시오. 하였습니다. 관아 마당 구석에 서 있던 금이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답니다. 차주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요. 도리가 금이에게 말하기를 누이 보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하였답니다. 금이가 잠시 차주부를 바라보다가 눈을 내리깔고 입을 열었지요. 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를 차주부 어른께서 밤마다 방에서 장부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낡은 장부와 새 장부를 나란히 놓고 글씨를 옮겨 쓰되 중간중간 숫자를 바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였답니다. 관아 마당이 발칵 뒤집어졌지요. 차주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차주부가 입에 담기 어려운 거친 말을 내뱉으며 금이를 향해 발을 구르니 주변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답니다. 도리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지요. 도리가 서판관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말하기를 대감마님 가명에 있는 원본 장부와 이관아 장부를 대조하시면 진위가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이미 가명 장부를 확인하고 사본을 가져왔습니다. 하였답니다. 도리가 품에서 가명 장부 사본을 꺼내어 서판관 앞에 올렸지요. 서판관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답니다.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가명 장부 사본이 나왔으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지요. 서판관이 장부 사본을 집어들고
관아 장부와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달랐지요. 가명 장부에는 10석을 빌리고 12석을 갚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아 장부에는 50석을 빌린 것으로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서판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답니다. 서판관도 차주부와 한편이었으나 이 자리에서 그것을 드러낼 수는 없었지요. 증거가 너무 명백했고 고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판관이 차주부를 향해 고개를 돌렸지요. 그러나 도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답니다. 도리가 마지막 한 수를 두었지요. 도리가 서판관에게 말하기를 대감마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고을에서 장부가 바뀐 것은 우리 나으리 집만이 아닐 것입니다. 차주부 어른이 밤마다 장부를 고쳐온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면 다른 집의 기록도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가명에 보관된 모든 장부와 관아 장부를 대조하시면 그 전모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였답니다. 이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지요. 이것은 단순히 박진사 한 집의 문제가 아니라 고을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거세졌답니다. 혹시 우리 집도 그런 것 아니냐, 장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지요. 서판관은 궁지에 몰렸답니다. 차주부를 감싸려 해도 고을 사람 전체가 들고 일어나면 감당할 수 없었지요. 더구나 이 소문이 가명까지 올라가면 서판관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터였습니다. 서판관은 결단을 내려야 했지요. 서판관이 침을 꿀꺽 삼키더니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하기를 차주부,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설명하라 하였답니다. 자기도 한편이면서 모르는 척 추궁하는 것이었지요. 차주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를 이것은 모함이요. 종아이의 말을 어찌 믿으시오 하였습니다. 도리가 조용히 한마디를 더했답니다. 도리가 말하기를 저는 종아이이니 제 말을 안 믿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숫자는 종이 말하든 양반이 말하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10석은 10석이고 50석은 50석입니다. 장부 2권을 나란히 놓고 보시면 됩니다. 하였지요.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답니다. 서판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지요. 서판관이 포조를 불러 차주부를 붙들게 하고 장부를 모두 압수하라 명하였습니다. 차주부가 끌려가면서 서판관을 향해 무엇인가를 외치려 했으나 서판관이 고개를 돌려버렸답니다. 같은 편이었던 자가 제일 먼저 등을 돌린 것이었지요. 차주부는 관아에 갇혔답니다. 이후 가명에서 관리가 내려와 장부를 대조한 결과 차주부가 위조한 기록이 박진사 집만이 아니라 고을의 여러 집에 걸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지요. 차주부는 장부를 위조하여 없는 빚을 만들어내고 가산을 몰수한 뒤 그 땅과 재산을 헐값에 차지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서판관은 새로 부임하면서 차주부에게 이 수법을 전해 듣고 한 몫을 나누기로 공모한 것이었답니다. 백성을 위해 왔다던 말이 모두 거짓이었던 셈이지요. 가명에서 내려온 관리가 서판관의 공모 사실까지 밝혀냈고
서판관 역시 직위를 박탈당하고 죗값을 치르게 되었답니다. 박진사의 빚은 없던 것으로 돌아갔지요. 집과 땅도 안전해졌습니다. 차주부에게 당했던 다른 집안들도 하나둘 억울함을 풀게 되었답니다. 고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 어린 종 아이 덕분이라고 말했지요. 사건이 마무리된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진사 집 사랑채에 등불이 켜졌답니다. 박진사가 도리를 앞에 앉히고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박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를, 도리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집은 끝장이 났을 것이다 하였답니다. 도리가 고개를 숙이며 또박또박 말하기를, 나으리가 저를 5냥에 사주시지 않았으면 저도 없었습니다 하였지요. 박진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막동이 부엌에서 밥상을 들고 와 마루에 올려놓으며 말하기를, 오늘은 이놈이 상 앞에 앉아 먹어야 한다 하였답니다. 투박한 막동이 도리의 머리를 한번 쓱 쓸어주었지요. 도리가 고개를 들어 막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막동이 눈을 피하며 코를 훌쩍였답니다. 윤씨 부인이 어린 딸을 안고 나와 도리 앞에 앉으며 말하기를, 도리야, 오늘부터 너는 이 집 식구다 하였지요. 도리의 눈에 처음으로 물기가 어렸답니다. 이 아이가 팔려다닌 세월 동안 식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이었지요. 그날 밤 도리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답니다. 별이 총총했지요. 막동이 다가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막동이 말하기를, 내 놈, 어떻게 그런 것을 다 알아냈느냐 하였답니다. 도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하기를, 숫자가 말해줬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숫자는 앞뒤가 안 맞으면 바로 티가 납니다 하였지요. 막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기를, 그래, 내 말이 맞다 하였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별을 바라보았지요. 며칠 뒤 가명에서 새 판관이 부임해 왔답니다. 새 판관이 부임 첫날 고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장부는 앞으로 세 벌을 만들 것이며 한 벌은 고을 원로들이 보관하도록 하겠다 하였지요. 사람들이 환호했답니다. 차주부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었지요. 금이는 차주부의 집에서 풀려났답니다. 용기 있는 증언을 한 덕분이었지요. 금이가 관아를 나오며 도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물 한 모금 얻어 마시러 온 그날 나는 내가 그냥 아이인 줄 알았다 하였답니다. 도리가 웃으며 말하기를, 저는 그냥 아이 맞습니다 하였지요. 박진사는 그 뒤로 도리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답니다. 숫자만 읽을 줄 알던 아이가 글도 배우게 된 것이었지요. 도리의 배움은 빨랐습니다. 한 달 만에 천자문을 떼고 석 달 만에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답니다. 박진사가 감탄하며 말하기를,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재주를 가졌다 하였지요. 그리고 어느 날 박진사가 도리를 불러 앉히고 종문서를 꺼내 들었답니다. 박진사가 말하기를, 도리야, 이것은 내 종문서다 하였지요. 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사가 종문서를 천천히 찢었답니다. 2조각, 4조각,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지요. 박진사가 말하기를 오늘부터 너는 자유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거라 하였답니다. 도리가 한참을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을 내려다보았지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박진사를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도리가 말하기를 나으리,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면 안 되겠습니까? 하였답니다. 박진사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돌렸지요. 어깨가 들먹였습니다. 윤씨 부인이 방문 뒤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답니다. 막동은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코를 연거푸 훌쩍였지요. 5냥에 팔려온 아이가 한 줄의 숫자로 집을 살리고 한마디의 말로 사람의 마음까지 살린 것이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세상에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이 많답니다. 하지만 진짜 귀한 것은 겉에 있지 않지요.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무시하는 사람에게서 뜻밖의 빛이 나는 법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황곡제도와 장부관리의 상상력을 더해 창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겉모습과 달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한마디가 들려옵니다. 나으리, 이 약재는 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편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의 제목은 약봉지 속 비밀 편지입니다. 떠돌이 의원이 한 보따리의 약재로 고을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는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